안녕하세요. 드론 이걸제 민속이야기 19번째 이야기 마당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 앞에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 크기도 묶어놓은 형태도 똑같아요. 하나는 새바가지고 하나는 흙바가지일 뿐이죠. 근데 이게 민속의 현장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요건 이름하여 두레바가지입니다. 정확히 하면 두레국바가지죠. 두레국바가지. 그리고 요거는요 복바가지예요. 이 두레바가지는 원래는요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언제 쓰느냐면요 두레 논매기 할 때 장정들이 원래 많이 나오니까 음식이 나오면 국을 떠먹을 수 있는 그릇조차도 옛날에는 귀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들고서 잔뜩 들고서 뒤를 따라가서 이것으로 국을 떠 먹죠. 들판에서 뭐 식기보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들어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뜨거운 걸 담아도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는데, 그럼 이 바가지는 뭐냐면 이 바가지는 충청도 공주에는요 바가지의 숫자가 집안에 복을 불러들인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가지 100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이런 바가지는 만들어 갖고요 애기들 손이 안 타는 곳에다 감춰 놓듯이 매달아 놓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깨졌을 때 이게 필요하면 쓰기도 하는데 개인집에서는 이건 거의 안 내놔요. 그래가지고 따로 쓰고, 이것은 동네에서 마을 논을 짓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별도로 준비를 해 나가죠. 두레바가지와 복바가지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갈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못하던 공주아리랑 그리고 이걸제라는 제목의 공연을 합니다. 8월 4일 날 오후 7시 반 공주 문예관에서 하는데요. 제가 소리한 지가 어느덧 23년 차.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는 향토민요를 부르는 것이 공연에 이제 무리가 있어서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창작해온 노래들, 그것 중에서 동학에 사용된 창작곡 말고 개인이 만들어 부르는 노래들 9곡 하고요. 공주아리랑만으로 공연을 그냥 소박하고 이쁘게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구경 오세요. 농악 이야기로 갈까요? 농악.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요, 그냥 진짜 큰 대학에 민속을 강의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은 문화재청회나 각 충청남도도 하셨고요. 이게 지방에서 무형문화재 심의위원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 무형문화재 심사를 가보면 농악으로 엉뚱한 것들이 무형문화재를 받고 싶어 하는 때가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한다. 이게 가능하다면 무형문화재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이고 부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선생이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내가 그건 교수님 같은 학자분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겨.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한번 얘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얘기는 예산에서 있었던 사제풍장 얘기하고 그것 앞에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농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몇 가지인가요? 대개 두 가지는 머릿속에 늘 되게 있죠. 국가가 지정하는 주요 무형문화재가 있고 시도가 지정하는 지방 무형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 혹간에 이제 지정되기도 하는데 시군 단위에서, 그러니까 도가 아니라 시 군 단위에서 자기네 고장의 지역
향토 문화재로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위에 두 가지 큰 놈을 놓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요, 사실은 숨겨진 전력이 하나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공주에서 사라져가는 민속,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져가는 민속을 찾아서 그것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만들려고 공주시에서만 5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포기했고요. 못하고 말았고, 3개는 지정을 받았고, 여기가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인데요.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형문화재를 받아서 전수교육관을 국가가 져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요, 충청남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제가 하나를 도움을 크게 드려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움을 드린 것이 뭐냐면, 그분들에게 현재로 하고 있는 민속예술제에 나가면서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거품을 빼내는 작업만 했어요. 뭐냐, 옛날에 하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기를 제가 체록을 가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것도 이제 무형문화재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죠. 임응수 선생하고, 이사장님이라고 해야지. 제가 참 좋아하고 그분을 존경하는데, 나이가 어려도 존경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임응수 선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진짜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무형문화재를 만들려면 뒷걸음질을 잘 쳐야 된다. 뒷걸음질. 일반 예술농악은 화려하고 그리고 놀랍게 예능을 펼쳐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만이지만, 무형문화재는 그와 전혀 다른 것이다. 옛날 것으로 어떻게 좀 더 하고 뒷걸음질을 잘 치는 사람이 무형문화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나 지방 무형문화재가 되고자 할 때에 농악에 한정되겠습니다. 일반 민속이나 민속놀이 말고요. 또 이제 예능으로 뭐 만드시는 분들 이거 빼고 농악으로만 얘기를 하면,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역을 대표해야 돼요. 이 얘기는 그 농악의 복합적인 전면적인 것이 타 지역 현대적인 것과 섞이지 않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것이냐, 그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역의 농악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를 꼽으라면 그 지역의 고유성입니다. 섞이지 않은 거죠. 다른 데하고 다른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증명하는, 일반적인 쪽에서 우리가 제일 머릿속에 먼저 넣는 것이 뭐냐면 뿌리의 증명입니다. 뿌리. 민속이 전통 민속이라는 개념은 100년 세월을 이겨낸 민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기준이 그냥 100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뿌리를 증명할 때에 100년을 증명하는 것이 3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계보라고죠. 전승계보라고. 그러니까 이미 된 것들은 말할 거 없고요. 새롭게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 민속이 지금의 기점에서 100년 동안 누구와 어떠한 단체의 형태로나 그것이 이어졌는데 어떤 활동을 하며 이어왔다는 것에 대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 증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뭐예요? 판이죠. 판이요. 그러니까 잘 이어오다가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을 어느 20년 전 누가 확 바꿔버렸다. 그것이 드러나 버렸다. 안 되는 겁니다. 판이고요. 가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락과 판재, 예술이 종합적인 쪽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 예술의 경우에는 뭐가 이제 따라오느냐면, 농악은 대개 단체죠. 물론 소구춤 뭐 이렇게 돼서 개인 예능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제외하고요. 단체로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단체 연역이 어떠한 단체들로 이어오다가 현재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전통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지금까지 왔느냐의 문제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 증명에서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것, 학계에서 시비를 못 거는 것, 그게 뭐예요? 기록이죠. 마을의 산신제나 마을 신앙과 결부된 농악이라면 계문서가 이어져 내려왔다면 최고입니다. 그런 식이죠. 물론 거기에는 악보나 이런 것이 없지만 그 뿌리로서 존재해온 연도, 단체가 결정되어 있었던 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것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마을의 경우, 마을 농악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가야 돼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성. 마을 농악에서 마을 신앙 농악이냐, 아니면 두레 농악이냐, 아니면 유기 농악이냐,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러한 성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떤 만큼의 당위성을 갖느냐. 그리고 그 배경,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냐, 그런 것들이 또한 검토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뭘 봐야 돼요? 예술성이요. 그래도 재밌어야 돼요. 흥미로워야 되고요. 뭐요? 예술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정도 예술성은 가지고 있어서 뛰어나다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진짜 뛰어난 예술로 예술 자체가 다른 쪽에서 좀 부족한 것을 메워서 된 사례도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춤 자체가 또 농악에서 치는 춤 자체가 또한 무형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조심스러워서 무엇이다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술성은 단체와 개인, 뛰어난 개인도 필요한 거고 또한 단체적인 예능의 수준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전제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아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라고 한 것이 이런 얘기일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요. 그 지역의 것에 한해야 됩니다. 농악이 지금 전국으로 섞이는 세상이고요. 예술농악은 창작적 것이 얼마든지 더해지고 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섞이지 말아야 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물놀이요. 사물놀이 치던 분들이 지역 향토풍장을 칠 때에 타법, 속도 다 망쳐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진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현대 예술 농악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반절 이상 들어가서 농악을 하면서 지역 농악을 친다고 해서 가락을 친다고 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어 달라. 아마 그 저한테 전화하신 교수님이 그런 판을 보면 진짜 한심스럽게 봤을 거예요. 가락과 타법, 이게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요. 판의 구성이요. 판이 일반적인 쪽에서 유사하다고 다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장터풍장이나 아니면 두레풍장이나 모든 것들이 또한 해방 후에 각 면 단위로 조성된 자기네들 고유 판재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 팔은 다양했던 거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타 지역 것들을, 현대적인 것들을 섞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상과 소품입니다. 의상 소품이요, 무형문화재 받으려고 하면서 두레폰장을 화복을 입고 친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품은요, 소품도 지역성을 따르는데 그 악기 구성도 그렇고요, 지역적인 특정들은 다 있거든요. 경상도 쪽엔 북이 장수고, 전라도 쪽에서는 장구가 꽃이고, 충청도는 상세가 주인입니다. 그러한 쪽에 있어서의 격에 맞는 의상들이 있었어요. 예술농악조차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예스럽게 가는 것, 집신 신고 상투 틀고 요즘 말로 민복 입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잡적에서 분장을 조금 하는 정도로서 옛날로 뒷걸음질 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로 됐을 때에 현재적인 단체가 또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체가 법령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보조금 집행 잘못해갖고 떼어먹은 것으로 걸린 전력이 있다, 안 되죠. 누가 그 단체에서 직접 운영에 관련된 쪽에 있어서 불법이 났다, 주요 예능 보유자들이 사적 생활까지도 포함되거든요. 주요 예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바람 펴갖고 뭐가 잘못됐다, 그런 단체들 당연히 못 받습니다. 표창장이나 아니면 어저 감세파 받은 것이 왜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단체가 봉사적으로 사회에 기여했느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것들을 해당 시군이, 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시군이 인정을 해서 이걸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요, 무형문화재를 놓고 두 가지를 눈치를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첫째, 학계의 눈치를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제가 민속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민속학 하는 분들하고 현장예술을 얘기하다 보면 괴리가 많이 심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학자분들하고 얘기하려면 답답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 지금 2020년까지 40년 동안요, 한국의 민속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지금은요, 분야별로 파고 들어가는 분들은 진짜 무섭게 파요. 자료도 얼마든지 있는 세상이고요.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청에 있는 자료들 전부 검색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행으로 하는 학습 자체가 매우 셉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고 잘못된 지식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사람들이 누구냐?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요,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화적인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렇죠. 3년 4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 와갖고 짠자바리하고 얘기하려면 예술하는 사람들 어려워요.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행정의 절차적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만큼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라가 아니라 같이 일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는 맞춰야 됩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좀 그런데 이걸 공무원 찌끄리기라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요, 공무원들하고 민속 얘기하면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했던 적 한두 번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최소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공주시가 지켜내줘야 된다는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여러분도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에 꼬리를 물어서 말씀드릴 농악, 먼저 예고했죠. 사제풍장. 사제풍장을 제가 조사를 한 것은 2번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공주시 탄천면 송악리론에서 있었던 건데,
그때만 해도 제가 민속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가 없고 농학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냥 예 하는 형태로 해서 그 동네에는 그렇게 했대 하는 정도로 했어요. 사제, 선생과 제자죠. 그럼 최소한도 그 당시에 선생은 누구였고 제자는 누구였다는 걸 기록을 해놨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공주는 사제풍장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자랑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1998년도, 99년도 예산의 농악을 조사할 때 예산에서 그 사제풍장을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잘한다고 했죠. 그것이 이루어졌던 마을은요, 예산군 신안면 예림 1위와 중일입니다. 또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예림 1위와 중일에서는 사제풍장 마당을 7월 7정날 열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림 1위에 수상세했던 조인서라는 분이 먼저 시간에 제가 그렇게 중요시 여긴 법수를 잘하는 분이에요. 농악의 가락도 좋고 판을 구성하는 힘도 좋은데 그것이 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론이 매우 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랫마을에 중혜리 수상자가 이걸 몰라요. 전혀. 그냥 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한다는 걸 알고 그 조인서 선생한테 쫓아가서 나 법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달라붙어요. 두레풍장에서 이건 왜 이렇게 치는 것이고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끝난다. 칠석풍장은 어떻게 한다. 그 의미는 무엇이다. 마을 고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쭉 그걸 배웁니다. 특히 뭐를 배우냐면 두레풍장의 봄두레풍장마당, 여름두레풍장마당, 두레마당에서 치는 농악에 대한 것. 농기가 왜 농기고 하는 것들을 다 배워요. 그런데 조인서 씨는 존경받을 분들이에요. 그 시절에 이게 1930년대 일인데 1930년대 40년대 일인데 이 시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랫동네가요 법수를 몰라서 이상하게 하면 깐보고 말죠. 저것들 말이요 무식해갖고 말이요 풍장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말이요 무조건 잘 패기만 하면 잘 쳐. 이렇게 할 때에 조인서 선생은 그분에게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사입니다. 옛날에 농악 배웠다 그게요 지금 개념의 사사, 대학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장단 가르쳐주고 이런 형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해요. 그리고서 이때에 이제 그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중혜리 상세가 그 자기 마을 두레패 전체에게 자기가 배우는 걸 다 공지를 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이거는 예림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에 한 번은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장을 치고 올라가서 인사를 하자. 그래서 칠성날 가는 거예요. 칠성날 농기를 데리고 예림리 풍장이 쭉 와요. 중일이 풍장이. 그러면 예림리 풍장이 그냥 서서 맞이할 수 없으니까 마을 오구까지 가서 맞아요. 인사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와서 양쪽으로 대립 딱 하고서 정식으로 기세배를 합니다. 누가? 중혜리상. 그러면 받아요. 이렇습니다. 한바탕의 풍장을 쳐서 돌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로 그 예림리에 부잣집들이 많았거든요. 그 지역에 큰 부자들이 거기가 굉장히 들이 넓은 지역이라서. 근데 그 예림리 부잣집으로 이 풍장패들이 전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림리 풍장들이 중일리 풍장을. 그러면 부잣집에서는 당연히 음식을 내요. 풍족하게 냅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 집 복 빌어줘야죠. 때도 아니게 권리풍장하고는 좀 다른 거죠. 복을 비는 고사풍장을 다 쳐주고 마당에 와서 한바탕 놀고 술 먹고 점심 먹고 놀고서 그 뒤로부터는 각기 이제 또 풍장으로 재미있게 하루를 놉니다. 이때 하는 것 중에 재미난 게 뭐냐면 두 농기가 춤을 춥니다. 농기는 농신을 모시는 상징물이라 대부분 어떤 마을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게 모시는데 이 동네는 춤을 춰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안 보내요. 또 동래구까지 다 따라가서 거기서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이 의 좋은 형제, 형이 동생에게 동생 네 집이 얼마나 어려울게요 하고서니 밤에 배찌개 줘다 줬고, 동생은 우리 형님이 제사도 모시고 부모님도 모시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서니 배찜을 줘다 줬다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 지역의 정서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사제풍장을 했어요. 이상하게 말할게요.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재감이에요. 그대로 간다면. 근데 제가 민속체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현상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꽂아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하나는 아니네요. 이거보다 또 중요한 게 있네. 그런데 그 예림리에는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쓰신 농기가 있었대요. 추사농기가. 그래 동네 어른들이 추사농기 해서 그냥 그걸 잘 보관해 왔는데, 1900 몇 년? 67, 8년경에 그걸 도둑 맞았대요. 도둑을 맞고 나중에 1990년대 이후에 예산에서 추사 선생님 고택 막 다시 복원하고, 추사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추사농기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알아갖고 찾았지만 못 찾았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 훔쳐갔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가서 난리도 치셨나 봐요.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이걸 찾았다면, 보존됐다면 국보값입니다. 국보. 우리나라 농기의 역사가 추사 선생님 시절부터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니까요. 무형문화재를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향토민속은요, 지금 돈이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옛날 모습이 잘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어도 오래 거치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이것을 진짜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어찌 보면 무형문화재 밖에 없어서예요. 노력은 하세요. 그러나 현대적인 것들로 범벅이 된 것을 가지고 무형문화재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학자분들을 어렵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28분 넘어가네요. 예, 끝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농악 마지막 이야기를, 한국민속예술제가 농악을 어떻게 섞어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민속예술제는 무형문화재하고 다른 거니까 화려해도 되지만 어떤 것들이 지켜졌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농악을 이야기한 10번의 마당을 모두 접을 예정입니다. 드론드론 이골제의 민속 이야기, 복바가지 앞에 이슈. 이 복바가지에 든 음식처럼 좋은 쪽의 기운이 들어와서 지겹게 오래가고 있는 코로나19가 모두 물러나기를 기원하면서 마당을 접습니다. 감사합니다.